협상이 결렬되고 나니까 이제 트럼프가 역봉쇄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너희들이 봉쇄해서 자꾸 통제하려고 하면은 나도 통제할게라고 하면서 봉쇄에 봉쇄를 더해버리죠. 역봉쇄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역봉쇄라고 뉴스에서 나오니까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밤 11시부터거든요. 이란과 관련된 항해했던 그 유조선 선박들이 통행이 제한이 걸리는 거예요. 이란 같은 경우는 이란 배들 빼고 뭐 이란에게 돈을 주는 배 빼고 나머지 배들을 봉쇄를 해서 해상을 막아버렸었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이란과 이란에 돈을 줬던 배들을 막아버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배들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치킨 게임, 다 같이 죽자는 거죠. 참고로 트럼프는 치킨 게임에서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결국은 타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결국 유가가 이제 $100 넘게 치솟게 되면서 이게 또 시장에 영향을 분명 줄 거고,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서로 같이 봉쇄 풀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거는 좀 뒷일이고, 시작된 지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오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란의 협상 태도 조건을 이제 받으면서 미국이 협상을 제대로 할 의사가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 벤스가 바로 그냥 귀국하고 발을 뺀 것 같아요. 협상의 기술 중에 하나인데, 협상 테이블에서 좋은 조건이 아닌 거를 굳이 뭐 오래 앉아서 얘기해봤자 말도 안 통할 것 같으면 그냥 테이블 엎어버리고 가버리면 되겠죠. 제대로 된 협상을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 거다. 협상의 패기를 미국이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번 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협상이라는 거는 한쪽이 아주 압도적인 우위고 한쪽은 거의 멸망 직전인 상황에서 힘의 논리로 그냥 눌러버리는 형태의 협상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이번에는 미국과 이란이 둘 다 서로 자기가 갑이라고 생각하고 나왔어요. 중재자의 노력으로 나오긴 했는데, 중재자는 뭔가 이쪽도 설득하고 이쪽도 설득하면서 막상 와서 보니까 서로 갑 대 갑이네. 중간에서 뭐 중재하려 해봤자 나오지가 않잖아요, 조건이. 그러니까 당연히 실패가 되지 않았을까. 역봉쇄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투자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생각의 단계들을 좀 지나가 볼 거예요. 이거를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통행세를 걷겠다 했었어요. 유조선이 배럴당 $1 계산을 해보니까 30억 정도의 통행세를 걷게 됩니다. 평소에 유조선이 55척이 지나가고 총 선박이 140척가량 지나가니까 140척 전체가 돈을 낸다라고 볼게요. 통행세를 해서 하면은 하루에 4,200억 원 규모의 돈을 벌게 되는 거거든요. 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유조선만 해도 1,500억 원 규모의 돈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하루에 이 정도면은 뭐 한 12조 원, 1년에 뭐 144조 원 정도의 돈이 들어오잖아요. 엄청난 양의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 돈이 다 뭐가 되겠어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군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림자 선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배예요. 우리를 지금 대포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포차면서 글로벌 경제 제재를 맞은 국가들이 기름을 팔기 위해서 대포차를 활용해서 배를 왔다 갔다 팔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그림자 선단이라 표현을 합니다. 이란이 보유한 게 170척입니다. 그리고 1위 러시아가 560척이에요. 국적 불분명 선박이 193척이에요. 이 193척에 이란께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한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80%가 이란을 통해 나가는 그림자 선단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밖에 없는 게, 이란이 자기들은 그림자 선단 통해서 계속 석유를 수출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석유를 수출 못하니까 중동의 다른 국가들 불만이 굉장히 심하겠죠. 그래서 역봉쇄를 하면서 이란도 돈줄을 죄어버리는 겁니다. 그거에 중동 국가들이 반기를 들까봐 두려워하는 것도 있는 거죠. 최근에 보면은 유럽 국가부터 일본, 한국까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스라엘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반 이스라엘 정서가 지금 쌓이고 있는데, 중동 내에서도 그런 정서가 휩싸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겠죠. 중동 국가들이 우리 석유 수출 못해서 지금 점점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편 들어야 되겠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란 것도 제재를 거는 거다. 이 그림자 선단을 통해서 이란이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을 계산해 보니까 한 2천억 원 정도의 돈을 벌지 않겠나 계산을 해봤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은 하루에 2천억 원씩 들어오는 돈줄이 끊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돈들이 이란 혁명수비대에서 무기 자금이 되고, 중국에다 석유를 팔고 중국에서 무기를 사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것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막히게 되면 이란도 그 무기가 어느 순간부터는 생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트럼프가 원하는 협상에서 조건은 뭐냐면 핵 포기예요. 핵을 포기해라. 그럼 우리가 경제 풀어줄게. 뭐 대가로 다 줄게. 이렇게 되는데, 이란은 정말 그 핵 포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안 하려는 거를 하게 만들려면 정말 살려만 주세요로 만들어 놔야 핵 포기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굶겨 죽이던가 때려 죽이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상태인데, 때려 죽이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죠. 그리고 굶겨 죽이는 거는 경제 제재를 해서 들어가는 건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장기전으로 갈 거냐, 지상군으로 짧고 굵게 갈 거냐인데, 지상전도 짧게 끝난다는 보장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제재를 먼저 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군사로 포위망만 쓰고 실제로 지상군을 들어가진 않고 경제 제재를 쭉 오래 가면서 이란의 좀 혁명수비대가
협상으로 끌어나올 수 있게 하는 전략을 쓰지 않겠나,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최근에 그 중동 지역으로 군용기가 지금 많이 집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군용기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뭐 상상의 나래긴 하겠지만, 그것들이 들어오고 나면은 군용기니까 며칠 안에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공격이 임박할 수 있다는 거죠.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공격이 주말에 많이 하는 건데, 이번 주말은 협상하는 데 다 썼으니까 다음 주말쯤에는 어떤 액션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했다라는 뉴스에 증시가 바닥을 찍었는데 다시 반등을 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럴 때마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들어온단 말이에요. 월요일이었잖아요. 토요일 일을 참고 참다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겠지만,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되는 기간은 존재할 것 같다. 이런 이유로 유가가 다시 100달러로 넘어갔었고요. 100달러가 3달 이상 간다? 물가 인상 소식이 사방에서 올라갈 겁니다. 히토류도 이번 달에 45% 올렸죠. 가격을 한 방에. 그런 식으로 한 방에 30% 45%씩 공급처, 거래처에서 이렇게 발주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발주 안 받으면 되겠죠. 무슨 소리야, 나 이거 계산 못 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43% 달라, 못 준다, 막 이러다가 이제 갑과 을의 싸움이 되면서 어느 정도 조정하면서 가격이 형성되긴 할 건데, 그게 3달 정도 되면 거래처에서 인상 통보하는 요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점점점 많이 올라갈 거다. 그리고 석유 제품이 사방에 다 깔려 있는 상태에서 전방위로 물가가 올라가면서 스태그 우려가 나올 수도 있다. 막 100달러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소비가 뚝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못하게 돼요. 하고 싶어도.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증시가 신고가 랠리를 간다?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말이 안 되는 거를 여러 번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라 보는 게, 예를 들어서 AI 같은 것처럼 스페이스 X가 6월 달에 상장하고 투자자들의 심장을 뛰게만 만든다면은 광기로 가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뭐 이런 우려들이 꼭 증시의 하락이다라고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락의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저라면 지금은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가 생각이에요. 거기에다가 일본이 금리 인상까지 얘기 나오면은 조금 더 조심하는 게 좋다, 이쪽이고요. 투자의 아이디어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안목인데, 유조선 투자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본 거예요. 전 세계 유조선 대수가 한 7,000척에서 8,000척 정도 됩니다. 근데 이 평균 설령이라고 그러죠. 선박의 연령이 한 22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폐선 연령 수준까지 거의 다 임박했어요. 그럼 이제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배를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일본, 한국, 중국 3나라밖에 없어요. 너무 적죠. 아까 그림자 선단 얘기했는데, 전 세계에 다 합치면 그림자 선단이 1,500척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배의 5대 중에서 한 대가 그림자 선박이라는 얘기예요.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자 선단은 어떤 배냐? 대포차입니다. 보이면 다 납포해버려요. 미국이 역봉쇄를 걸어버리면은 이 배들은 나오면 납포해요. 이제 그림자 선단이 점점점 설 자리가 사라지기 시작하겠죠. 그림자 선단 1,500척은 있으나 없으나 활용 불가척이 되는 순간,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유조선이 5분의 1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림자 선단이 해상 선박 보험을 가입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는데, 이게 가능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비싼 물건을 싣고 다니는데 뭐 태풍이라던가 항해에 수많은 변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안 걸고 그냥 다녀야 되는 이유는, 제재를 받은 국가들이 물건을 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림자 선단, 그 선주들한테 많이 줄 테니까 갔다 오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대포차, 그러니까 이 대포차를 사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선박을 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납포돼도 아깝지 않은 선박들을 사야 되니까 노후된 선박들을 중고로 막 사가지고, 아까 평균 설령 22년이라고 했잖아요. 그 대포 선박, 그 그림자 선단 선박이 23년 정도 됩니다. 폐선에도 지장 없는 배들을 중고로 사와서 원유를 잔뜩 실어서 러시아에서 해가지고 중국, 인도로 계속 막 왔다 갔다 팔았던, 이게 지금 이 대포차 이거였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불법이니까 해상 운임료를 많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주도 돈 많이 버니까 좋고, 러시아나 이런 제재 국가들은 어차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팔 수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팔아서, 할인해서 팔아서 달러를 벌어와야 되는 거고, 인도나 중국 같은 나라들은 이렇게 사오면은 원유를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이득이 나니까 또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 원유를 싸게 사와서 정제해서 팔면은 마진이 얼마나 크겠어요. 중국의 석유화학 이런 데들은 석유를 싸게 사와가지고 글로벌 가격으로 판매하고, 대한민국의 화학회사들은 정상가의 석유를 비싸게 사와가지고 정제해서 화학제품 파니까 마진이 되게 적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의 화학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웠었던 이유인데, 그림자 선단이 싹 다 사라지게 되면은 한국의 화학회사들도 마진 개선이 좀 되지 않을까가 뭐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투자가 화학회사는 아니고, 이런 그림자 선단이 납포되게 되는 시점이 금방 도래할 것 같다. 왜?
이제 이란에서 석유를 못 사오게 됩니다. 러시아에서 사오는 거는 합법으로 풀리게 되거나 이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는 못 들어가겠죠. 지금 이제 아시아의 선주들이 이란이나 중동에서 사오던 유조선들을 지금 미국으로 많이 보내고 있어요. 앞으로 중동에 가던 배들이 미국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더라도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다변화를 위해서 미국으로 유조선을 많이 보내게 될 겁니다. 한국에서 두바이로 갈 때는 20일이 걸려요. 배 한 13노트 정도를 봤을 때. 근데 13노트로 미국으로 가면은 30일이 걸려요. 20일 걸리던 배가 30일이 걸리면 선단 입장에서는 배가 50%가 더 필요합니다. 20척 가지고 돌리던 선단이 30척이 필요해요. 그럼 절반만 미국으로 돌린다 그러면은 20척 돌리던 선단이 25척이 필요해요. 5척의 배를 사와야 됩니다. 그럼 배를 사와야 되는 게 새로 사는 방법이 있고 중고로 사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중고 선박 가격 부터 사겠죠. 당장 급하니까 먼저 올라가겠죠. 중고 선박 가격이 뛰면은 신조선 가격이 뛰고, 선박을 주문하고 나면은 지금 뭐 3, 4년치는 다 예약이 잡혀 있거든요. 지금 주문해봤자 뭐 30년, 31년 그때 받아야 되는 배들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주문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유조선 시장이 좀 호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림자 선단은 계속 납포가 되면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배는 줄어들 거고, 2030년, 31년까지 가면 5년이 더 지나면은 평균 설령이 27년, 28년이 됩니다. 배들이 엄청 고장날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유럽이라던가 회사기구 쪽에서 이제 환경 규제가 더 세게 됐는데, 컨테이너라던가 LNG선들은 그 규제를 맞춰갔었습니다. 왜냐하면 배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환경 규제에 맞추는 설비를 뭐 엔진이나 이런 걸 투자한다 하더라도 그 선가 대비 비용이 세진 않았었어요. 대표적으로 컨테이너선이 선가 대비 한 20% 정도, 10% 정도 투자를 합니다. 근데 유조선 같은 경우는 선가가 싸기 때문에 선가 대비 20% 정도를 환경에 투자를 해야 돼요. 가격이 안 나오잖아요. 그냥 무시하고 노후 장비로 다녔던 건데 결국은 이거를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밀렸던 것들이 순식간에 몰려들면서 유조선에 대한 신조선 주문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계속 유조선은 줄어들고 배는 늙어가고 환경 규제는 빡세지니까 한 장의 콜라보가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쇼티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조선을 만드는 회사들은 어디 있느냐? 일본, 중국, 한국이죠. 그 중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가와사키 중공업이라던가 이런 데 미쓰비시 중공업 보면 선박 매출 비중이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하자니 좀 애매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CSSC 뭐 이런 데들은 양쯔조선 이런 데들이 있는데, 중국 배들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게 규제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선주들이 조금 리스크 있어 할 것 같고,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주문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주문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는 상태인데, 한국의 배들이 LNG 선박이라던가 컨테이너 같이 선가가 높은 거 위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유조선 자체가 이제 탱커 쪽이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럼 탱커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투자할 수 있을 만한 회사들이.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명을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배를 좀 더 사이즈 큰 거, VLCC 위주로 많이 선박을 주문 들어갈 것 같고, VLCC 쪽으로 많이 되게 되면은 대형 3사들 많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또 마진이 괜찮으니까. 뭐 수에즈 막스라던가 뭐 나머지 좀 내려가게 되면은 좀 중형 선박급인데, 이것들에 대한 수요들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배경 지식들을 활용해서 이런 이유들이 나올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기업들이 뭐 주문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연결해보는 방법 중에 이제 하나를 말씀드린 거니까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